1시간에서 한 1시간 10분, 20분 정도 재생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재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천히. 네. 예. 재생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그 재생의 출발이자 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 재생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단순히 도시, 공간 또는 건물 또는 어떤 장소 이런 것들만의 재생이 아니라 그 출발은 내 몸, 내가 건강한 거, 행복한 거,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들, 가정 안에서 행복한 거, 또 우리 마을에서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우리 국토, 대한민국, 금수강산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다 재생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재생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전에 긴 개발 시대를 살았습니다. 재생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개발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개발 시대는 1960년대 아마 본격화되어서 최근까지 이어왔죠. 개발 시대에 우리가 한 일을 보면 신개발을 했습니다. 신도시를 만들고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대전도 지금 저 모건대가 가 있는 그쪽이 다 지금 새로 개발한 데 아니에요. 또 그 유성 쪽도 그렇고 대덕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 있던 도시 외곽에 이렇게 새로운 도시를, 새로운 시가지를 만들고 또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이게 다 신개발 시대에 우리가 했던 거죠. 또 개발 시대에 우리가 했던 거는 재개발도 했습니다. 오래된 도심부를 건물이나 골목길을 전부 철거하고 거대한 빌딩을 짓는 도심 재개발, 또 오래된 주택가들을 전부 철거하고 아파트 단지로 바꾸는 주택 재개발, 그리고 저층 아파트를 고층 아파트로 헐고 새로 짓는 주택 재건축,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서울시에서 시작했다가 전국으로 번져갔던 뉴타운까지. 이 뉴타운이라고 하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의 규모를 거의 단지 규모에서 도시 규모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뉴타운이 된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살아왔던 개발 시대였다. 꽤 오랜 기간 우리가 개발 시대를 살았죠. 대한민국의 개발 시대는 세계 어느 나라도 겪지 않았던 속도와 강도로 진행됐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대한민국 개발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 네모난 그 그래프를 보면 이게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에요. 1950년대 중반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1인당 100달러가 안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죠. 제가 1962년생 호랑이띠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이 이제 70년대였는데 70년대 당시 대한민국의 간절한 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저하고 연배 비슷한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첫째가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였어요. 1000불 시대를 80년대에는 기필코 열자. 또 하나의 꿈은 우리나라 수출 100억 불이었죠. 기억하시죠? 100억 불. 그 꿈이 드디어 80년대에 이루어집니다. 80년대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시대를 열었고 2000년대에는 만불 시대, 2010년대에는 2만불 시대, 그리고 지금 2020년대에는 3만불, OECD 가입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갔죠. 이렇게 빨리 국가 발전,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드물죠. 그죠? 또 도시가 얼마나 급격하게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이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로 된 그래프. 이게 이제 서울의 인구입니다. 서울시의 1950년대 중반 인구는 157만 명. 그러니까 서울이 100만 명대 도시였어요. 작은 도시였죠. 그런데 1970년에 500만 명 도시가 됩니다. 불과 15년 뒤에. 그죠?
그리고 1990년에는 다시 1000만 도시가 돼요. 그러니까 500만에서 1000만 도시까지 갔던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년. 100만 도시가 1000만 도시로 커진 데 걸린 시간이 35년밖에 걸리지 않았죠.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폭발하듯이 도시가 커졌던 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서울의 이 도시화를 폭발하듯 성장했다라는 뜻에서 explosive growth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행정구역을 보면 조선시대에는 한양, 도성, 많이 서울이었죠.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강북 여러 지역으로 서울이 점점 커졌고 1963년에 지금 서울의 강남 일대, 강남 서초, 강동 송파 일대가 서울에 들어옵니다. 이 얘기는 그럼 1962년까지 지금의 강남 지역은 행정구역상 어디였다는 얘기겠어요? 행정구역상 경기도 광주군, 언남면, 압구정리 이런 거였죠. 신사리, 삼성리. 1978년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지어집니다. 그 현대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현대아파트 앞에서는 소가 쟁기를 끌고 밭을 가는 논밭이었어요. 이랬던 강남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번화한 도시가 된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서울의 변화였죠. 이 신개발 시대의 한 예가 이 아파트 단지죠. 구반포 아파트입니다. 73년에 지어졌는데 이 구반포 아파트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노래의 주인공이에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아름다운 갈대숲을 지나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지금 우리에게 아파트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70년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생소한 주택이었어요. 강북에 사는 총각이 여자친구가 아파트에 산대요. 그래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는 거죠.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서. 그 별빛이 흐르는 다리는 어느 다리일까요? 옛날에는 제3한강교라고 불렀던 한남대교입니다. 그리고 이 구반포, 이 한강변은 그 당시에 갈대숲이었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던 겁니다. 재개발의 한 예로 황학동에 있는 롯데 아파트입니다. 이 황학동 롯데캐슬이 지어지기 전에 이곳은 황학동 벼룩시장이었어요. 그 벼룩시장을 전부 철거하고 이렇게 초고층 주상복합을 지은 거죠. 재건축의 예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실 주공아파트 1, 2, 3, 4단지가 지금 전부 재건축되었죠. 주택공사가 지었던 5층 아파트가 지금은 30층으로 용적률이 100%가 안 됐던 이 저밀도 아파트가 지금은 용적률 300%의 고밀도 아파트로 바뀌었죠. 그리고 뉴타운까지 오게 됩니다. 2002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 이명박 시장이 가장 그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청계천 복원이었고 취임하자마자 이 청계천 복원 사업을 준비를 했고 바로 그해 취임했던 2002년에 뉴타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왕십리, 은평, 기름 3개 지역을 뉴타운 사업구역으로 발표합니다. 그 당시 저는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고 이명박 시장이 뉴타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바로 서울의 강남북 불균형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 수도권과 이 비수도권 사이에 불균형이 엄청나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수도를 또는 수도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울과 수도권은 인구가 엄청 몰려있고 집값이 엄청 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데 비수도권 또 특히 시골 또는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사람이 없어서 지금 소멸 위기를 겪고 있죠. 이런 식의 불균형이 서울에서도 있었던 거죠. 강북과 강남 사이에. 그래서 이 강남북을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서 결국 뉴타운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는 많은 이 도시 연구자들, 학자들은 이 강북을 강남에 처져 있는 강북을 균형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뉴타운 사업을 제안하지 않았어요. 동의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뉴타운 사업은 부작용이 따르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뉴타운 구역을 발표하는 순간 그 지역의 땅값이 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미 지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서 사업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밀도로 고밀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개발을 할 경우에 그 영향이 주변 지역에 또 미치겠죠. 그런데 뉴타운 사업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짧은 기간 안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주 그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다는 거죠. 저나 또 많은 학자들은 이런 극단적인 변화 방식보다도 강북 지역을 조금 점진적으로 천천히 되살리는 제안을 했지만, 당시 이명박 시장은 뉴타운 사업 방식을 선택을 하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서울에서 시작했던 뉴타운 사업은 전국으로 번져갑니다. 2006년 지방선거 때 대부분의 전국의 광역 또는 기초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을 보면 대부분 뉴타운을 하겠다는 게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처럼 뉴타운이 공약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그 미분양이 속출하고, 또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된 많은 지역들이 주민들이 사업이 안 되니까 이제 해제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해제하고 또 출구 전략을 만들고, 이러면서 또 인구는 점점점 이제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이런 상황에서 2013년에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했고, 그리고 2016년 그 당시 대통령 선거 때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는 이 도시재생을 굉장히 중요한 공약으로 발표를 하죠. 제가 잠시 성대모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후보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도시재생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비슷한가요? 약간 졸린 분들 잠을 깨세요.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지금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연 10조씩 들여서 5년간 50조 원을 들여서 대한민국 도시재생을 하겠다. 이렇게 도시재생 시대로 우리가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제가 설명드린 게 개발 시대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재생 시대로 지금 넘어왔는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생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씁니다. 하나는 물건의 재생, 또 하나는 생명의 재생. 물건도 우리가 재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절약하는 거예요. 수돗물을 절약하고, 전기를 절약하고, 물건들을 절약하고, 그죠? 리듀스죠. 두 번째 단계는 다 썼다고 해서 버리지 않고 다시 쓰는 겁니다. 리유스죠. 재사용이죠. 세 번째 단계는 원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꿔서 다시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활용이죠. 리사이클이죠. 오래된 청바지를 잘라서 가방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또 페트병을 잘라서 다른 용도로 쓰고, 이런 게 이제 리사이클이죠. 이 리사이클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업사이클입니다. 업사이클은 우리가 이제 재활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리사이클이 개개인 차원에서의 어떤 취미 활동 또는 어떤 선의의 그 재활용 활동이라면, 업사이클은 이거를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돈도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 업사이클을 매개로 해서 창업을 하는 분들도 많고, 제가 아는 그 어느 형수님은 초등학교 선생님 정년 퇴임을 한 뒤에 바느질을 배우셨어요. 서울시에는 그 기술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도 공짜, 재료도 다 제공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바느질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바느질 재봉 기술을 배워서 옷을 만드시더니 요즘에는 가방을 만드세요. 이게 개개인의 취미 활동이면은 그냥 단순히 리사이클일 수 있는데, 이제는 이거를 가지고 판매해서 수익도 낼 구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새로운 물건이든 또는 오래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재생을 해서 하든, 이렇게 물건들도 정말 다양한 단계로 재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물건의 재생을 아주 우리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좋은 동화가 있습니다. 요셉의 작고 낡은 오버코트가. 혹시 이 동화책 읽은 분 계세요? 읽은 분 계시면 음소거를 끄고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조용하고. 안 계신가 보다. 예, 이 심스테백이라고 하는 분이 쓴 동화인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셉 아저씨에게는 아주 오래된 낡은 오버코트가 있어요. 근데 몸에도 잘 안 맞아. 그럼 이제 버릴 뻔한데, 아유,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 박정희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긴 오버코트를 밑을 잘라요. 그래서 자켓을 만듭니다. 그렇게 한동안 입다가 나중에는 이제 소매를 잘라서 조끼를 만들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또 넥타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머플러를 만들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뭘 만드냐면 단추를 만듭니다. 단추를. 그래서 이제 그 멜빵 그 단추로 쓰다가 어느 날 이 단추가 톡 하고 떨어져 나가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이 재생이 끝날 때쯤 됐는데 요셉 아저씨는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일들을 쭉 담은 동화책을 만듭니다. 이처럼 이 요셉의 이 재생의 과정은 끝이 없이 이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물건의 재생입니다. 그런데 이 재생이라고 하는 말은 물건의 재생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생명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아픈 내 몸을 고치는 것도 재생이고 죽을 목숨을 살려내는 것도 재생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것도 재생일 겁니다. 그죠? 이게 생명의 재생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발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도시를 물건처럼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했던 제도는 중앙집권식이에요. 국가가 결정하면 지방은 이의 없이 따른다. 상명하복. 그리고 빨리 만들기 위해서 분업 시스템을 택합니다. 마치 자동차 부품들을 따로 만들어서 조립하듯이 도시도 이렇게 분업식으로 만들었어요. 이 분업형으로 도시를 만든 그 흔적이 지금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청이나 구청에 가보세요. 도로를 건설하는 부서 따로 있고 택지를 확보하는 부서 따로 있고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 따로 있고 또 전기, 통신, 하수, 상수 이런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부서 따로 있고 공원 녹지 담당 부서가 따로 있죠. 이렇게 개발 시대에는 분업형으로 도시를 빨리빨리 만들었습니다. 또 과거에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대지 하나, 필지라고 하죠. 한 필지 한 필지에 한 채 한 채 집을 지었는데 우리 개발 시대에는 그렇게 짓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마음이 급해. 그래서 필지 개발이 아니라 단지식 개발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 또는 공업 단지 이런 식으로. 또 개발 시대에 우리가 택했던 중요한 전략이 바로 성장 거점 전략이에요. 성장 거점 전략.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될 놈을 키운다는 전략이에요. 될 놈을 키운다. 국가가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들을 함께 키우지를 않고 대도시를 집중적으로 키웁니다. 서울을, 부산을. 그리고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어요. 이 성장 거점 전략의 전제는 이렇게 될 놈을 키우면 그 놈만 크고 땡이 아니라 그렇게 큰 놈이 나머지도 끌고 함께 키울 것이다. 이런 믿음을 전제로 한 거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었나?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서울이건 수도권이건 지방이건 대도시들은 블랙홀이 되어버렸습니다. 맞죠? 대도시들은 사람을 다 빨아가고 활력을 빨아가고 다 가져가요. 그 대도시들의 힘에 다 뺏기고 주변의 작은 도시들이나 농사노촌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대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계속해서 누리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죠. 이것이 성장 거점 전략이었어요. 이 성장 거점 전략은 국가만 채택했던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저마다 가정에서 똑같이 채택합니다. 제가 5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났던 60년대만 해도 대부분 이렇게 4명, 5명, 6명씩 납니다. 자녀를.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낳은 아이들을 모두 다 대학까지 공부를 시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어떻게 해요? 될 놈만 공부를 시킵니다. 누구를? 맏아들을. 그 맏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누나가 공장에 가서 노동자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여동생이 식모살이를 해서 돈을 벌어서 오빠 뒷바라지를 하고 이게 우리 개발 시대였죠. 그렇게 해서 그 맏아들이 성공을 하고 고시 합격을 하고 황금사가 되면 가족들을 또 돌봐주는 이게 바로 성장 거점 전략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쭙겠습니다. 개발 시대에 우리가 선택했던 성장 거점 전략은 지금 재생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할까? 여전히 우리는 성장 거점 전략을 계속 써야 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그라미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X를 한번 해보십시오. 더는 성장 거점 전략을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생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는 도시를 물건처럼 보지 말고 물건 취급하지 말고 이제 우리 도시를 생명으로 보자. 대전 따로 서울 따로 부산 따로 개별 생명이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한민국 국토가 서로 촘촘히 이어져 있는 한 몸 덩어리 생명으로 보자. 국토를 한 몸 생명으로 보자. 이것이 재생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저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한 몸 생명이라면 우리 몸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토를 우리 몸에,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머리는 너무 커서 터지기 직전인데 손끝, 발끝에는 피가 돌지 않아서 괴사 직전 상태 맞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도시들을 저마다 개별 생명으로 본다면 그 중에 작은 도시 하나, 그까짓 거 죽어도 좋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 국토가 서로 이어져 있는 한 몸 생명이라면 만약에 내 왼발이 문제가 있어요. 저리고 아프고 피가 돌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라버리겠습니까? 내 왼팔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왼팔 잘라버리고 만세! 드디어 나의 경쟁자가 사라졌다. 나는 이제 동무대다 라고 내 오른팔이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 국토를 물건으로 볼 거냐 생명으로 볼 거냐. 물건으로 본다면 곧 머지않아 죽어버릴 시골의 마을들 다 문 닫아도 상관없다. 지방의 작은 도시들, 군 단위들 다 소멸되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도시를, 우리 국토를 한 몸 생명으로 본다면 살려야죠. 살릴 수 있는 데까지. 왜냐하면 이런 상태, 지금 수도권으로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는 이런 상태는 바로 그 머리에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 너무 많은 피가 몰려 있으니까 손끝 발끝에 피가 돌지 않고 있는 이 문제는 사실상 하나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재생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을부터 국토까지 이 삼터를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고 그리고 개발시대에 우리가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가야 됩니다. 빨리빨리 하지 말고 이제 천천히 해야 되고 한꺼번에 할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성장 거점 전략은 우선 당장 성과를 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오래오래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전략을 택해야 될 때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명체와 같은 우리의 도시, 우리 삶터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겠는가? 좀 막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체 도시를 지혜롭게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자상하게 일러준 분이 있습니다. 이 브라질 꾸리치바 시의 전 시장이셨던 자이메 레르넬 전 시장님. 이분은 꾸리치바 시장을 4년씩 3번을 하셨고, 또 꾸리치바 시는 파라나 주의 주도입니다. 그 파라나 주지사를 또 4년 임기 8년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꾸리치바 시장을 하시기 전에는 꾸리치바 도시계획연구소 소장을 또 오래 하셨고, 또 주지사 임기를 끝내고는 세계건축가협회 회장까지 하셨다. 대단히 지혜로운 건축가이고 또 단체장이었고 또 사상가입니다. 이 자이메 시장은 도시 문제를 푸는 해법 3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 도시 침술, 또 하나는 공동책임 방정식, 그리고 또 하나는 창의적인 디자인. 도시 침술이라고 하는 말은 도시 수술의 상대어입니다. 우리는 도시 문제를 풀겠다고 마치 사람 배를 가르고 기존의 장기를 다 드러내고 새로운 장기로 갈아 끼는, 마치 대수술하듯이 이렇게 도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침술처럼 침을 놓듯이 또는 뜸을 뜨듯이 작은 비용으로 작은 변화를 주어서 그것이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바로 자이메 시장의 도시 침술 이야기입니다. 공동책임 방정식은 이런 거예요. 도시 문제를 푸는데 시장 또는 공무원 몇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풀릴 수 없다. 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시민 모두가 이 문제는 나의 책임이다.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풀어야 도시 문제가 비로소 풀린다. 이런 뜻이죠.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뭐 잘 아실 겁니다.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이런 3가지 해법을 가지고 꾸리치바 시는 정말 놀라운 도시 문제 해법의 그 성공 사례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BRT예요. 버스 래피드 트랜짓, 간선 급행버스라고 우리가 부르죠. 꾸리치바 시가 BRT를 처음 시작했던 게 1974년입니다.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그 당시 꾸리치바 시는 자동차 대중화 시대로 이 도시가 교통 문제로 아주 골병을 앓고 있을 때예요. 누구나 다 시민들이 자동차를 보유하기 시작하니까 시내의 차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아무리 넓히고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가용이 늘어납니다. 결국 교통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대중교통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중교통 가운데 가장 강력한 대중교통은 뭐겠어요? 지하철이죠. 74년 당시 세계의 대도시들은 지하철을 가지고 있었어요. 꾸리치바도 당연히 지하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지하철이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을 매일같이 실어 나르는데 이 서울 수도권 지하철 그 수많은 노선 가운데 흑자 노선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2호선 하나밖에. 나머지는 전부 적자 노선이에요. 70년대에 지어서 지금까지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전히 한 노선을 빼고 다 흑자라는 얘기는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을 어지간해서는 뽑아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꾸리치바 시는 지하철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방법을 대안을 찾는 거예요. 지하철보다 훨씬 더 비용을 줄이면서 지하철에 버금가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땅 위의 지하철을 고민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BRT입니다. 이 꾸리치바 BRT는 버스를 2대 또는 3대를 연결합니다. 굴절 버스를 만들어요. 왜? 그래야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무려 300명 가까운 사람을 실어 나르죠. 그리고 버스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용 차선을 만듭니다. 전용차를 만들고,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버스 정류장을 마치 지하철 승강장처럼 만듭니다.
이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정류장에 들어갈 때 사진 보세요. 카드 체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튜브 정류장이기 때문에 비바람으로부터 승객들을 보호해 줍니다. 한여름에 땡볕에 고생 안 해도 돼요. 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은 버스가 도착하면 5개의 문이 동시에 열립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내리고 신속하게 타죠.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느라 이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버스가 굳이 공회전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죠. 이 꾸리치바의 BRT는 교통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한꺼번에 푼 대단히 지혜로운 해법이죠. 이 BRT가 74년 처음 꾸리치바에 도입됐을 때 하루 이용객이 25,000명. 그런데 그 뒤로 20년, 30년 지나면서 200만, 300만 명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의 도시들이 이 BRT를 운영하고 있죠. 이 BRT의 건설 비용은 지하철 건설 비용의 20분의 1, 조금 더 비용을 줄이면 50분의 1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대전도 마찬가지고 부산, 대구, 광주 지하철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지하철 건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하철은 답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지하철 건설하자고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누군가는 그 공사를 통해서 이익을 또 얻게 될 테니까. 우리 시민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돈 많이 들어가는 지하철 대신에 BRT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서울도 BRT, 뭐 대전, 세종 다 BRT를 운영하는데 우리나라 BRT는 이 꾸리치바와 같은 BRT를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렇죠? 또 하나 꾸리치바 씨가 했던 아주 지혜로운 해법 중에 하나가 지혜의 등대입니다. 바닷가에 있어야 할 등대를 꾸리치바 씨의 가난한 선민들이 사는 동네에 건설합니다. 이 지혜의 등대는 작은 도서관이에요. 가난한 서민들이 이곳에 오셔서 책을 읽고 필요한 공부를 하고 또 교육을 받고 자존감을 회복하죠. 버려진 광산에 오페라 극장을 짓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아까 3가지 해법 가운데 제시했던 공동책임의 방정식을 적용했던 게 바로 쓰레기 분리입니다. 꾸리치바 씨가 지금 전 세계 쓰레기 분리율 그리고 재활용률 1위입니다. 아마 70% 가까이 될 거예요. 이 쓰레기 분리를 처음 도입할 때 꾸리치바 씨는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쓰레기 분리 수거 교육을 시킵니다. 왜 쓰레기를 분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들께 전달을 해드려요.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쓰레기를 분리합니다. 주말에 마을 입구에 트럭이 오면 분리한 쓰레기를 들고 가서 주는 거죠. 주면 그래 수고했다 안녕 이게 아니라 그 가져온 쓰레기의 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분리한 쓰레기 5kg당 자루를 하나씩 줘요. 그 자루에는 싱싱한 과일과 채소가 들어있습니다. 또 때로는 버스 토큰으로 바꿔주기도 해요. 이게 바로 녹색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분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는 쓰레기 분리가 신나는 놀이처럼 여겨지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동책임 방정식이에요. 도시 문제를 푸는 데에는 이렇게 어린이들도 당당히 주역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꾸리치바 씨가 이런 좋은 예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 도시를 지혜롭게 되살릴 수 있어요. 그 출발은 내 몸부터, 마을부터, 그리고 우리 국토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망가진 제 몸을 고친 이야기를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삶의 길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미셸 파스트라고 하는 프랑스 신부님이 쓰신 책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청소년기에 이 책을 읽으면서 맞아 밑줄을 이렇게 그으면서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는 내 안의 공동체 이야기예요. 이 미셸 신부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내가 있다. 육체적인 나, 감정적인 나, 이성적인 나, 영성적인 나, 이렇게 여러 개의 내가 내 안에 함께 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여러 개의 내가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 나쁜 육체야 이런 게 아니라 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나는 저마다 우열관계가 아니라 저마다 제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서로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내 안의 공동체, 내 안의 커뮤니티라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져야 사람은 비로소 자립임, 스스로 쓸 수 있고 정립임, 가지런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안 된다면 분할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 얘기를 청소년기에 듣고 저는 나는 그럼 이 가지런한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고 20대를 또 30대를 또 40대를 그리고 지금 50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교적 건강하게. 그런데 30대 때 갑자기 몸무게가 10kg이 늘었습니다. 72에서 82로. 그런데 이렇게 10kg 가까이 늘었던 체중을 석 달 만에 고스란히 반납했어요. 이때가 이제 제가 박사 논문을 쓰고 서울연구원에 취업했을 때 이 학위복을 입은 제 얼굴 보세요. 막 터질 것 같죠? 그때 이제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내가 해주는 음식들을 다 넙죽넙죽 받아먹고 또 박사 논문 쓴다고 낮밤이 뒤바뀐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평소 제 체중보다 훨씬 부른 거죠. 그런데 서울연구원에 취업해서 보니까 연구원에 테니스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 새벽 6시쯤 출근을 했죠. 그래서 1시간 반 신나게 테니스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샤워를 하고 또 같이 운동하는 분들하고 도시락을 나눠 먹고 그리고 이제 제자리에 앉으면 8시 반쯤 돼요. 이런 규칙적인 새벽 테니스 운동을 한 달을 했더니 5kg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새벽 운동을 다시 지속적으로 2달, 석 달째가 되니까 마저 5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침 테니스 3개월 만에 10kg을 고스란히 반납했던 거죠. 그리고 이 새벽 테니스는 제 몸, 체중 감량뿐만이 아니라 저희 직장 생활에도 대단한 활력소 역할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일요일 밤 개그 콘서트가 끝날 때쯤 되면 우리 직장인들 이 멘탈이 어떻게 돼요? 아따, 주말이 다 가버렸구나. 아이고, 이제 월요일이네. 우울하죠. 그 개콘 끝날 때 나오는 그 음악 있잖아요. 그 뭐더라, 유명한 음악. 근데 저는 그 음악이 나오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야,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구나. 야,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이 단잠을 일요일 밤에 자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알람 도움 없이 눈이 번쩍 떠집니다. 5시쯤. 그러면은 대충 씻고 아침에 직장에 달려가는 거죠. 제가 요즘에 그 취업하는 우리 제자들한테 이 직장 생활 잘하는 3가지 비법을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 중에 하나가 첫째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시키는 일로 하루 시작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일로 하루를 시작해라. 뭐 제가 그렇게 한 거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운동으로 하루 시작했던 거죠. 그것이 운동이든 또는 취미 활동이든. 그리고 2번째 직장생활 잘하는 비법으로 추천하는 게 너에게 주어진 일을 그 일로만 하지 말고 그 일을 준 사람 입장에서 그 일을 해라. 그래야 그 일이 아주 지역적인 일이 아니라 어떤 큰 일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3번째 비법은
일보다 사람을 챙겨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다 제가 이런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문제는 40대였어요. 40대 때 만성위염으로 꽤 오래 고생을 했습니다. 여름만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쓰려져요. 병원에 가서 내시경 사진을 찍죠. 위내시경을. 그러면 위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술, 담배 끊고 약 드세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그러고 나면 속이 좀 편안해져요. 그럼 또 가을이 오면 또 부어라 마셔라. 그 다음에 여름쯤 되면 또 속이 쓰리죠. 또 병원에 가. 이렇게 위염이 이제 만성 위염이 되었다가 2008년에는 위궤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위궤양이 뭐냐고 의사 선생님께 물었더니 이렇게 내시경 사진을 보여줘요.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위벽에 동그라미가 보입니다. 동그라미 안쪽과 바깥이 색깔이 달라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위염은 위벽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서 음식이 들어가면 쓰린 증세라면 위궤양은 위벽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 담배도 끊고 약 드세요. 그때는 이제 제가 담배는 이미 끊었던 때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한 달간 술을 끊고 의사 선생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제가 그때부터 매일 동안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위와의 대화였어요. 매일같이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간 나의 위하고 제가 대화를 했던 겁니다. 친애하는 나의 위여, 미안하다, 잘못했다. 네가 이 지경이 되는 줄도 모르고 나는 부어라 마셔라 했구나. 잘못했다. 용서해라.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매일같이 내 위하고 대화를 했죠. 대화라기보다도 싹싹 빌은 거예요. 참여를 한 거죠.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병원에 가서 다시 내시경 사진을 찍었더니 정말 그 선명했던 동그라미가 거의 다 지워진 걸 봤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 몸과 나하고 소통이 되는구나. 40대 때에는 위병뿐만이 아니라 또 디스크로 오래 고생을 했습니다. 또 치아, 이가 부실해서 또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몸만 망가지는 경험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우울증을 40대 때 2번 또 겪었죠. 첫 번째 우울증은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뭔가 내 몸 상태가 너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그러고 넘어갔는데 두 번째 우울증 때는 너무 힘들어요.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생각이 불현듯 들 정도로 그때 이거 큰일이구나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집에 멀지 않은 곳에 정신과 병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죠. 찾아가서 제가 제 상태를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배 정신과 의사가 저한테 막 혼을 내요. 석이 형, 일찍 오지 왜 인제 왔냐고. 왜 힘든 시간 혼자 그렇게 다 보내고 인제 왔냐고 저를 막 나무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울증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과민증이다. 저게 레이더가 우리 레이더 기지에서 저게 미사일이 날라오면 이 감지를 하고 비상 신호를 보내고 해야 되는데 참새가 푸드득 날아오르는 걸 보고 막 요란을 떠는 이런 과민증이다. 두 번째는 이 엇박자 또는 교란이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뇌가 이 위에게 자 소화 운동을 하라라고 명령을 보내면 위는 운동을 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왜곡이라는 겁니다. 이 실제로 쥐는 요만한데 이 쥐가 이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보다 훨씬 작게 느끼고 타인이나 어떤 일이나 또는 세상은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이 우울증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를 일러줍니다. 그래서 약도 받아서 먹고 또 스스로 나와의 대화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서기형처럼 착한 데다 완벽주의자들이 고위험군이다. 너무 인생 착하게 살지 말래요. 그리고 우울증에 절대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성질 더러운 사람들. 이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든 그거를 풀지. 그거를 자기 안에다가 이렇게 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만나면 즐거운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고, 싫어하는 일들 가급적이면 줄이고, 정말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또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라. 또 햇볕도 자주 쬐고. 그 우리 후배 의사의 조언대로 잘 따라서 우울증을 또 잘 건너왔죠. 이렇게 저도 40대 또 30대 이렇게 몸과 마음에 많은 어떻게 보면은 망가짐을 경험하면서 또 그거를 스스로 치유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제는 매일같이 내 몸과 대화를 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 몸을 어루만져주고 또 운동을 하고 체조를 하고, 또 내 마음과도 자주 대화를 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산책을 하면서, 서가 오늘은 어땠니? 내가 보니까 아주 훌륭해. 이렇게 나와 대화를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애입니다. 이 결국 재생은, 되살림은 이 아주 끔찍한 사랑,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자뻑일 것 같아요. 자뻑. 제가 이렇게 휴대폰 첫 화면에 이렇게 제 얼굴을 이렇게 받고 다닙니다. 거의 이제 자뻑남인 거죠. 아마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 가운데도 저하고 증세가 비슷한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면 깜짝 놀랍니다. 거울을 보고. 왜? 아니 이게 누구야? 이 나이에 이 정도의 피부를, 이 정도의 미모를 유지하다니. 이 자기에 대해서 끔찍한 사랑,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게 저는 재생의 비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마을도 마찬가지, 도시도 마찬가지. 내가 사는 마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마을은 여간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도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꾸리찌바시가 좋은 예죠. 존경의 수도, 브라질 국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이 사랑과 자존감이 대단히 재생의 중요한 숙제이죠. 그리고 도시재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주민이 행복하게, 시민이 행복하게, 국민이 행복하게 하는 게 바로 도시재생이다 하는 거죠. 제가 2년 전에 발트 3국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의 수도가 빌니우스라는 데인데, 이 빌니우스의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하고 이렇게 잠시 산책을 하러 호텔 앞에 나왔더니 네리스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강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저녁 아마 8시 무렵인데 유럽의 여름은 늦게까지도 밝죠. 첫 번째 강변에 보니까 시민들이 잔디밭에 누워서 또 앉아서 저녁에 한가로운 휴식을 취하고 있죠. 또 어린이들은 어린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또 엄마 아빠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또 강 한쪽에서는 이 짚라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줄을 타고 강을 건너는 이런 이벤트를 합니다. 이 타고 건너는 사람도 신이 나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도 깔깔거리고, 그리고 또 한쪽에 보니까 오른쪽 위 사진처럼 이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죠. 자전거나 보드를 타고 이렇게 묘기를 하는, 아마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걸 하고 놉니다. 그런 모습을 한참을 봤어요. 한참을. 하다가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는데도 깔깔깔 웃습니다. 이 모습을 한참 지켜보는데
그 겹쳐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이 아이들처럼, 리투아니아 아이들처럼 이렇게 저녁 8시에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죠. 우리 아이들은 저녁 8시 여전히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저는 개발시대 대한민국이 놀라운 성과, 성취를 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는데 대한민국은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이에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개고생을 해야 되는 각자 도생, 무한도전에 왜 이런 우리는 각박한 삶을 살고 있을까? 개발 시대를 우리가 거치면서 얻어낸 성과 못지않게 그 후유증, 그 부작용을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걸 개발병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개발병이 아주 구체적으로 도진 대표적인 2가지 중에 하나가 교육이에요. 교육. 대한민국의 교육은 저는 미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 미친 교육을 끝내고 우리 선진국처럼 아이들을 좀 놓아 저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하고 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야지. 시험 문제 정답 맞히는 기술 하나 가지고 아이들을 줄을 세우고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재능을 가진 아이들의 재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이렇게 선행학습과 사교육으로 공교육은 거의 다 와야 되는 이런 교육 체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게 다 우리 책임입니다.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한테 이거 바꾸라고 하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소비해 주는데 결국은 미친 교육도 우리 국민들이 소비해 주지 않고 더욱더 건강한 교육으로 바꾸라고 요구해야 바뀌는 거지 가만히 우리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따른다면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이 4을 낳습니다. 아들 3, 딸 1. 다행히 우리 부부는 교육에 대한 생각이 비슷해서 아이들 선행학습 시키지 않고 사교육 거의 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키워서 막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아니야 우리 아이 잘 될 수 있다면 사교육이든 선행학습이든 시켜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교육 못지않게 개발병으로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야 진정한 재생시대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리투아니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들의 절반입니다. 15,000불. 우리가 꼭 선진국이라고 자부할 수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뇌몸재생에 이어서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될 게 바로 우리들의 마을입니다. 피터 바톨로뮤라고 하는 미국인은 한국인보다 더 한옥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미국인이죠. 이분은 젊었을 때 우리나라에 와요. 그 평화봉사단으로. 그리고 강릉의 오죽헌 한옥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로 이사를 와서 여의도의 아파트에 잠시 살다가 도저히 콘크리트 안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동소문동 한옥을 2채를 사서 서로 연결해서 행복하게 삽니다. 한옥에서. 그런데 본인한테 단 한 번 묻지도 않고 자기 집과 동네가 재개발구역이 지정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이웃들과 함께 재개발구역 지정 취소 운동을 눈물겹게 벌였죠. 그리고 2009년 6월 드디어 법정에서 승소합니다. 재개발구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이긴 거죠. 그 순간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 박사님, this is Peter.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정 박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한국 사람들에게 집은 냉장고입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냉장고라면 몇 년 쓰고 유행이 지나면 바꿀 수 있는 거지만 집이라고 하는 거는 수명이 닿을 때까지 고쳐가면서 오래오래 쓰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렇게 묻는데 제가 답할 게 없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왜 20년 되었다고 30년 되었다고 집을 아니 동네를 송두리째 다 때려 부십니까? 이게 피터의 질문이었죠. 제가 2000년 한 해 동안 서울 북촌 한옥 보존 연구 책임을 맡아가지고
그해 초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북촌의 가해동 1번지 모습입니다. 한 달 뒤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랬던 동네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불과 한 달 만에. 온 동네를 다 지워버리는 재개발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조만간 사라져버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온통 아파트로 채워가죠. 이 동물들의 생태계에서도 종다양성 얘기를 합니다. 종다양성이 유지돼야 지속 가능하죠. 우리 도시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도시에 비싼 집도 있고 싼 집도 있어야 됩니다. 새 집도 있고 헌 집도 있어야 돼요.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난한 신혼부부들이 살 집도 있고 가난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거죠. 모든 도시에 있는 집들이 전부 비싼 집, 큰 집, 새 집으로 다 바뀐다면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깃들 수가 없죠. 다양성이 붕괴되면 그 도시는 건강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아파트 안에서 우리는 어쩌면 벌집 속 애벌레처럼 저마다 각자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이웃들과 서로 모른 채, 또 서로 교류하지 않은 채. 다행히 이웃들과 교류하고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문화가 지금 또 일어나고 있죠. 그 좋은 예가 바로 공동체 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중에 한 칸을 내가 돈을 주고 사거나 빌려서 사는 거예요. 공동주택에 살 때 이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공동체 주택은 함께 살 이웃들이 먼저 모입니다. 서울 그 마포 성미산 마을에 소행주라고 하는 공동체 주택이 1호, 2호, 3호, 4호 지금 늘어나고 있죠.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그래서 소행주죠. 이 소행주 1호는 9가구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지은 집이에요. 1년 동안 서로 의논을 합니다. 어떤 집을 짓고 살 건가. 집터를 구하죠. 그래서 저마다 각자의 집들은 가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소행주는 2층은 전부 공유공간이에요. C실이라고 하는 공유공간에는 주방이 있으니까 음식도 해먹을 수 있고 또 공방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이렇게 함께 삽니다. 각자가 자기 집에서 밥해 먹고 살다가 비가 부슬부슬 오면 서로 연락을 하죠. 빈대떡 붙였으니까 내려오세요. 오늘 우리 축구 시합 하는데 같이 치맥하면서 축구 응원합시다. 공동체 주택을 짓는 비용은 공동주택을 짓는 비용에 비해 조금 더 들어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주거가 맞춤형 설계니까. 그리고 공유 공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또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제 제자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공동체 주택과 공동주택의 이 비용을 비교해 보니까 결국 공동체 주택이 결코 비싼 집이 아니다. 이런 논문을 쓴 적이 있죠. 이 은평구에도 이런 공동체 주택이 있고 또 제주에 가면 이렇게 단독주택형 공동체 주택이 있습니다. 가시리 마을에 오시리 공동체 주택. 이 공동체 주택이 지금 많이 늘고 있죠.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무거운 엄중한 과제는 지방재생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생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과제, 어쩌면 위기를 우리보다 10년, 20년 먼저 느꼈던 게 일본이죠. 일본은 90년대 중반 그리고 후반에 이미 이 지방이 소멸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 계기는 인구 예측이에요. 지금 이 그래프는 일본의 인구 그래프예요. 현재 일본 인구는 1억 2,800만 명 정도. 1억 3천에 조금 못 미치죠. 그런데 불과 100년 전 1800년대 말 일본 인구는 3천만 명대예요. 그러니까 100년 남짓한 기간에 인구가 1억 가까이 늘은 거죠. 급증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 변화를 예측해 보니까 이렇게 급증했던 것과 거의 같은 모양으로 급감할 거다.
그래서 2100년 일본 인구를 5천만 명으로 지금 예상합니다. 100년 사이에 8천만 명 정도 인구가 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급격하게.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직격탄을 맞는 건 지방이다. 일본에서 일본의 기초지자체 가운데 향후 30년 안에 소멸될 기초지자체를 추측해 보면 계산해 보면 절반이에요, 절반. 우리나라도 지금 뭐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위기감을 느꼈던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도시재생 특별법을 만들고 도시재생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초기 도시재생 사업이 록봉기 힐스처럼 이 도심부 안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 형태로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정한 재생이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운데 책 제목을 보면 도시재생이 마치오 코아스, 도시재생이 오히려 도시를 파괴한다 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하죠. 그래서 2010년대에 다시 일본 정부는 지방창생법을 제정합니다. 도시재생법, 지방창생법, 도시를 재생하는 법, 지방을 창조적으로 살려내는 법. 의미가 좀 다르죠. 지방창생법의 명칭은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법이에요.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의 마을을 살려야 되고 소멸될 지방 마을에 사람을 보내야 되고 그곳에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이런 지방창생법에 근거해서 일본은 지방창생 사업을 20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역부흥협력대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던 청년들을 지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한 사람당 연봉 3천, 4천만 원 정도를 국가가 지급을 하고 최장 3년까지 지방에 머물면서 창업도 하고 준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을 위해서 뭐든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는 제도죠. 그렇게 지방에 내려간 많은 청년들이 현지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부흥협력대원으로 참여하는 청년들의 숫자도 지금 5천 명대로 늘고 있죠. 또 하나는 고향 납세제도입니다. 지방으로 돈을 보내는 제도예요. 일본 국민 누구나 주민세의 20% 범위 내에서 자기 고향이나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지방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기부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을 그 지역 특산물로 돌려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부한 분들에게는 이듬해 주민세의 대부분을 공제해 줍니다. 우리 돈으로 한 1, 2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들도 손해가 아니고 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일본의 여러 지방정부의 곳간이 탄탄해지는 거죠. 이 고향 납세 제도를 일본 의회가 결정할 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지방 출신 의원들은 전적으로 이거를 하자고 했고 대도시 출신 의원들은 반대했죠. 그런데 이런 법이 통과된 이유는 어디에 있겠어요?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이 일본 국가의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외에도 뭐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지난 20여 년 동안 이렇게 국가와 지방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로 로컬 지향의 시대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도시 청년들이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내려가서 지방에 내려가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커져가고 있는 거죠.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젊은이가 돌아오는 마을, 시골 빈집에서 행복을 찾다. 마을이 일자리를 디자인하다. 이런 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 가운데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이 아베 아키코라고 하는 지역부흥협력대원입니다. 이 사람은 동경에서 일본어 선생을 30년 가까이 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저하고 거의 같아요. 63년생. 연봉이 1억 가까이 됐던 사람이 연봉 2천, 3천만 원을 받고 큐슈, 야나가와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내려와서 3년 동안 일을 합니다. 빈 건물을 고쳐서 카타로 베이스 30이라고 하는 기지를 만듭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음식을 해먹고 함께 공부를 하고 함께 놀고, 이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업이에요. 여기를 거쳐서 창업을 한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빵집을 열고 게스트하우스를 열고. 왜냐하면 일본의 지방도시에는 빈집이 무척 많습니다. 그 집을 사거나 임대하는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 거예요. 마을의 진화라고 하는 번역서가 최근에 나왔죠. 일본의 카미야마라고 하는 산골 마을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10,000명도 안 되는 작은 산골 마을에 동경에 본사를 두었던 IT 회사의 위성사무소가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또 방송사의 위성사무소가, 또 디자인이나 어떤 창조산업을 하는 청년들이 이 마을에 들어와서 일을 해요. 대도시에서 근무할 때는 매일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회사 근처에는 워낙에 임대료가 비싸니까 먼 교외에서 집을 구해서 살면서 철도를 타고 1시간씩 출퇴근을 하던 청년들이 카미야마에 내려와서는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노트북 하나 달랑 들고 또랑에 앉아서 또는 해먹에 들어 누워서 근무를 합니다.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걸릴 리가 없죠. 집과 사무실이 한 건물이니까. 점심시간에는 여유롭게 상추도 키우고 고양이도 돌봅니다. 이곳에 들어오고자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죠. 또 이 다카노 조센이라고 하는 아주 괴짜 공무원도 이 작은 시골 마을을 살려내는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제 책 천천히 재생에 이 이야기들이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이 공무원을 모델로 해서 일본에서는 나폴레온의 마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제작되기도 했죠. 고츠시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자로는 강진인데, 여기는 유능한 인력들을 고츠시로 초대하기 위해서 매년 창업 콘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고콘이에요. 고츠 비즈니스 플랜 콘테스트. 매년 합니다. 봄에 참가자들을 모집을 하고 중간 심사를 해서 최종 결선대회에 올라갈 사람들을 뽑아요. 그 오디션 게임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이 최종 후보들이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표를 해요. 여기에서 최종 우승자로 뽑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창업하고자 했던 바를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원하고 1,000만 원가량 상금을 지원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거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고츠시에 들어와서 창업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고 하는 이 제도를 2017년부터 시작했죠. 도시에 살던 청년이 경상북도의 시골에 내려오면 1년에 3,000만 원을 줍니다. 커플이 내려오면 6,000만 원. 팀을 이뤄서 내려오면 최대 5명까지 1억 5천만 원. 그리고 최장 2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경상북도 시골에 약 150명 정도 청년들이 내려와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죠. 청년들을 시골에 초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국토재생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75년, 오른쪽은 2019년. 우선 수도권의 인구 비율부터 보면 1975년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31%가 살았어요. 그런데 작년 아마 9월 기점으로 50%를 초과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의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75년 당시에 이 기초지자체 인구를 보면 이 가장 밝은 색깔이 인구 5만 미만입니다. 75년에는 인구 5만이 안 되는 기초지자체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작년 이 상황을 보면 하얀색으로 칠해진 기초지자체가 아주 많죠. 서울특별시, 광역시 이런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를 뺀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숫자가 아마 210 몇 개일 거예요. 그 가운데 인구 5만이 안 되는 기초지자체가 정확하게 3분의 1입니다. 전라북도 진안군이라고 하는 데는 서울보다 더 커요, 행정구역이.
그런데 진안군의 인구는 지금 2만 6천, 2만 5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울의 한 동 인구도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지방의 기초지자체 인구들은 점점 줄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수도권에 계속해서 신도시 짓고 사람들이 계속 수도권에 몰리도록 해도 좋을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토를 본다면 지금 우리 국토는 지나친 편중, 지나친 불균형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서울 수도권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지방과 농산어촌과 시골은 사람이 너무 없어서 모든 문제가 생겨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우리가 내 몸부터 국토까지 다시 살릴 수 있겠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권한을 이제 지방에 돌려드리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개발 시대에는 국가가 모든 권한을 다 쥐었죠.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권한을 지방에 돌려줘야 됩니다. 분권이 중요해요. 자치, 절반 정도의 자치가 아니라 온전한 자치, 온전한 분권, 온전한 민주. 이게 되지 않고서는 지금 보세요. 지금 대전시장님, 충남도지사님 시간만 나면 서울로 옵니다. 국토교통부 찾아가고 정부 부처 찾아가서 예산 달라고. 줄 세우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국가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서는 어렵다. 재생은. 그리고 사람이 가야 됩니다. 사람이. 서울도 수도권도 이제는 혼자 살겠다라고 할 게 아니라 지방과의 상생을 모색해야 된다. 다행히 서울시는 작년 5월에 서울과 지방의 상생 선언도 했고 협약식도 맺었습니다. 서울시는 2,400억 예산을 들여서 지역 상생 종합계획도 세웠어요. 서울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사람, 또 여러 가지 정보, 또 물자를 이제는 지방과 함께 쓰겠다. 그 상생 선언문의 일부 보세요. 서울은 홀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서울에 베풀었습니다. 서울과 지방은 공멸로 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상생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최근에 집값 문제가 아주 시끄러웠죠. 저는 이 집값 문제를 대책으로 풀 게 아니라 정책으로 풀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토정책으로 풀어야 됩니다. 국토정책은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게 균형발전 정책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장거점 정책을 이제는 과감하게 버리고 국토를 골고루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도시정책도 중요합니다. 지금 주택 공급을 위해서 용적률 풀고 그린벨트 풀고 이거는 전부 도시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택정책도 다 잡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가장 취약점은 두 가지. 하나는 세금이 너무 약한 거예요.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한 것을 얻는 이득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이득을 얻으면 그에 비례해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 보유세 기능이 약한 거죠. 최근에 이제 조금 강화를 했지만 또 하나 우리 주택정책의 취약점은 공공부문 주택의 비중이 너무 적은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 어느 도시나 모든 사람이 전부 자기 집을 보유하고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자가 보유율이 보통 60%, 많으면 70% 정도고 대한민국도 이미 61%예요. 그런데 남은 40%한테 영혼을 끌어서라도 집을 사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나머지 40%는 굳이 내가 내 집 갖지 않더라도 공공주택에서 평생을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공부문주택의 역할입니다. 싱가포르는 공공주택 비율이 82%예요. 그리고 선진국들은 많은 데는 35%, 적어도 25%. 우리나라는 지금 8%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공공이 지어서 분양하는 또는 공공이 지어서 임대하는 이 공공주택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입니다. 개발시대 방식은
크게 신개발, 재개발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이 방식은 이제는 더는 반복하지 마라. 오히려 재생시대 방식은 작게 채우고 고치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이 현 정부에서도 수도권 3기 이미 결정했고, 최근에 이제 집값 문제로 4기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접은 상태인데, 저는 수도권의 신도시 절대 반대입니다. 수도권의 신도시를 지으면 거기를 채우느라 지방 인구는 더 줄게 될 수밖에 없고, 수도권의 신도시를 짓는 이유는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내리겠다는 건데, 집값은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가까운 판교 신도시를 짓기 전까지 강남 집값은 평당 850만 원, 2000년대 초예요. 판교 개발을 발표하면서 2배로 올랐고, 판교 공사하고 입주하면서 다시 2배 올라서 지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도권에 있는 어느 지역의 논밭을 거기가 신도시로 바뀌면 그 논밭이었던 집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거기가 올라가는데 거기보다 이미 더 높은 집가를 가지고 있던 지역이 내려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심하게 표현하면 수도권 신도시는 강남 집값을 끌어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 더는 수도권의 신도시 공급하지 마라 하는 거죠. 또 신도시는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 동경 가까운 다만 뉴타운 입주한 지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입주할 때 30, 40대가 살았던 그분들이 40년이 지난 지금 70대 어른들이 된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다녔던 초중고 절반이 지금 폐교 상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면 신도시는 건설 후 40년, 50년이 되면 재앙이 될 수 있다. 개발 시대에 불가피해서 신도시를 했던 것은 좋지만 지금 인구 감소 시대에 어떠한 명분으로도 신도시를 더는 짓지 마라.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2개의 신도시를 지금 짓고 있죠. 이 2 신도시를 채우느라 원주 원도심이 비고 있고 주변의 농산어촌이 비고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참 좋은 정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혁신도시라고 하는 신도시를 지어서 공공기관을 옮겼을까? 지방의 원도심에 공공기관을 집어넣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죠. 결국 이 인구 감소 시대의 새로운 개발은 거기를 채우느라 어디는 비게 하는 연쇄공동화 제로섬 게임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제 더는 신도시 짓지 마라.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지금 출생률이 너무나 급격하게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게 다신공 얘기입니다. 이 신혼부부들에게 다자녀 연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제공하자는 거예요. 100만 명씩 태어나던 대한민국의 출생아 숫자가 지금은 30만 명대로, 올해는 아마 20만 명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혼만 하면, 그리고 아이까지 낳는다면 집 문제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게 다신공입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다신공을 기본 5년을 제공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 수에 비례해서 그 기간을 늘려주고, 그리고 평형을 넓혀준다는 거죠.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10년씩 연장해 준다면, 저처럼 아이를 넷 낳은 사람은, 제가 30에 결혼해서 70살까지 집 걱정 않고 살 수 있겠죠. 가족 수가 느니까 더 큰 집으로 옮겨주고. 문제는 방식입니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짓고 신개발을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다세대 다가구 또는 단독주택을 정부나 지방이 사서 리모델링 해주자. 공동체 주택 방식으로. 빈 집들을 사서 고쳐서, 빈 가게를 고쳐서 신혼부부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공동체 주택을 지어주자 하는 거죠. 이 다신공을 지금 가장 먼저 실천하고 있는 데가 충청남도입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을 지금 시작했죠. 충청남도는 신혼부부들에게 기본 6년, 그리고 임대료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그런데 만약에 아이를 한 명 낳으면 그거를 10년으로 연장해주고 임대료를 다시 절반으로 깎아줍니다. 아이를 둘을 낳으면 임대료를 그때부터는 무료로 살게 해주는 거죠. 아쉬운 점은 1000가구 가운데 900가구가 신규 건설 방식이고 100가구가 기존 주택 재생 방식이어서 그게 좀 아쉽죠. 저는 지금 정부가 이 수도권의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이 신규 건설 방식이에요. 또는 재개발 방식. 이제는 설령 주택 공급을 하더라도 새로 짓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주택들을 고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 중에 하나가 아파트 이 세대 분리형 리모델링입니다. 30년 정도 된 아파트에는 역시 특히 대형 평형 아파트에는 어른들 2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2세대로 쪼개는 거예요. 땅콩 아파트로. 그리고 그 쪼갠 일부에 신혼부부들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어르신들은 임대수익이 생기고 정부는 새로 개발하지 않고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아파트 단지나 신도시에 새로운 주택 공급을, 공공주택 공급을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다. 한쪽은 절절한 결핍이 있지만 또 한쪽에는 무심한 잉여가 공존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거를 이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재생시대, 개발시대의 관성에서 빨리 벗어나자. 재생 방식으로 풀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인생 후르츠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노부부가 천천히 살아가는 이야기.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고 낙엽이 지면 땅이 비옥해진다. 땅이 비옥해지면 과일이 익는다. 차근차근 천천히. 이게 생명이 자라는 방식입니다. 낙엽은 용도를 다하고 끝이 아니라 그 낙엽이 땅에서 썩어야 거름이 되고 과일이 익어가는 거죠. 순환이죠. 과일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우리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도시는 너무 빨리 커서 눈부신 성과를 냈지만 어쩌면 성장통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다. 재생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이 점을 유심히 보고 생명체를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되살려야 한다는 거죠. 이 내용을 담은 책이 천천히 재생이고 그리고 도시의 발견 또는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 이 책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제가 드리는 우리 도시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낼 수 있겠는가 하는 저희 생각을 담은 책들입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공유를 중지하고 여러분들 얼굴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강사님의 교수님의 1시간 40분 넘는 강의를 저도 재밌게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다산공 그 얘기 들으면서 아, 빨리 실행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커서 저기 하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도 나중에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고 사랑과 권한을 지방으로 분권이 관권이라는 말씀 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교수님이 좀 봐주시고 제가 질문은 밑으로 쭉 올리도록 할 텐데 지금 질문 더 있으신가요? 밑에 윤성근 선생님부터 질문이 쭉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부터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교수님? 예, 제가 보면서 뭐 생각난 대로 하죠. 윤성근 선생님 그 트램을 고수한다고 했는데 그 지하철보다 트램이 조금 비용이 덜 들고 트램보다 BRT가 조금 덜 들어요. 그래서 사실 유럽 도시들이 한동안은 이제 트램을 많이 썼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트램보다 이제 BRT가 조금 더 비용이 덜 드니까 그러니까 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하철 철도를 지상으로 그대로 올린 거죠. 그리고 BRT는 철도 형식이 아니라 버스 형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는 대전의 경우는 박용남 선생님이 지금 이 대전 지역에서 그 한밭 뭐죠? 그 지역 화폐도 하셨던, 그리고 이분이 바로 이 꾸리찌바나 이 BRT의 최고 전문가예요. 그래서 한번 그 조언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창숙 선생님, 꾸리찌바는 정말 많은 분야에서 롤모델로 삼는 도시네요. 예, 맞아요. 쓰레기 분리 과일교환 멋지네요. 정말 자이메 시장은 정말 지혜로운 분 같아요. 그리고 꾸리찌바 씨는 오늘 얘기는 안 드렸는데 그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세계 2위 녹지 도시예요. 근데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1인당 녹지 면적이 0.5제곱미터가 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54제곱미터 1인당. 이게 이제 노르웨이 오슬로에 이어서 세계 2위. 그러니까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나무를 엄청 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강변에 호수를 만들고, 이런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70년대부터 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지금 50년을 해온 그 성과인 거죠. 그래서 꾸리찌바 씨는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찾아도 사례들이 아주 많으니까요. 그 다음 김준태님 질문을 대신 옮겨주신 것 같네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로는 장난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파트 분양, 청년 임대주택을 보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지부 크기나 구조가 아닌 상황이 많더라고요. 7평 공간에서 살아가게 하고 또 쾌적한 공간을 준비하지만 부득이하게 시공을 비롯한 시장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작은 공간으로 공간을 개선해 주는 없을까요? 맞아요. 너무 이제 1인당 최소 주거 면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너무 이렇게 정말 그 고시원이라든지 이렇게 쪽방 같은 공간들을 청년 세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요즘에 그 협소주택이 또 새로운 트렌드이기도 해요. 우리 한옥 이렇게 가끔 보시면 어때요? 우리 아파트에 살다가 이렇게 왜 뭐 고택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그 체험 뭐 숙박 같은 거 할 때 보면 한옥 굉장히 작죠. 맞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한옥을 보면 다목적으로 씁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아파트를 보면 이 방마다 이렇게 용도를 정해줘요. 여기는 침실, 여기는 뭐 공부방, 여기는 뭐 드레스룸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옛날 우리 한옥을 보면 그냥 같은 방이에요. 거기에다가 상을 펴면 이게 서재가 되고, 밥상을 펴면 이게 식당이 되고, 요를 깔면 이제 침실이 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그 협소주택 또는 미니멀리즘이라고, 그래서 이제 간소하게 사는. 그래서 세상에다가 우리가 나의 흔적을 너무 많이 남기지 말자. 이런 점에서는 공간의 규모를 최대한 줄이면서 그 공간의 용도를 함께, 그래서 이제 공유 사무실, 공유 자전거, 또는 공유 그 주택, 쉐어 하우징 이런 게 다 뭐냐면 각자 따로따로 필요한 것들을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아까 공동체 주택도 공유 공간이 많다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또는 우리 사회 약자들한테 너무 기존에 미달하는 공간들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지만 우리가 공간도 절약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지혜롭게 쓰는 방법들은 계속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자 문성남님, 정책의사결정자는 개발주의 방식을 바꾸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여전히 아파트 중심의 개발이 두드러집니다. 마을 재생을 떠올리며 결국 제가 이제 아까 그 소개해드린 두 번째 책 도시의 발견이라는 책에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도시에서 벌어지는 정치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은 순진하게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바라는데 정치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치인들이나 또는 자본 권력, 엄청난 돈을 가지고 도시마저도 이익을 낼 수 있는 먹잇감으로 보는 사람들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팝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한 몸처럼 움직이면 우리 도시는 그냥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시민한테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힘을 언제 발휘해요? 투표할 때, 선거 때. 그런데 선거가 지나고 나면 시민들이 저마다 자기 먹고 사는데
바빠서 무심하게 지내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은 온갖 명분을 만들어서 안 해도 좋을 일들을 펑펑 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선진국은 시민들이 그거를 막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도시에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시민들이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공약으로 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작게는 우리 마을 또는 크게는 우리 도시, 더 크게 우리 국토, 국가를 지키려면 주민이, 시민이, 국민이 말을 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뭐 신문에 칼럼 쓰고 하면서 자주 하는 얘기가 과반수 혁명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 그 구성원들의 과반수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의견이 집결이 되고 의견이 표현되면 누구도 그걸 못 막아요. 대통령도 시장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전시에 어떤 중요한 그 안건이 있다고 쳐요. 트램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대전 시민들이 트램에 대해서 51%가 반대해요. 그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전체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그것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부 설문조사 하니까 이렇다더라 이러면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책이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데 그거는 저는 수의 힘으로 구체적으로 집결이 되고 표현될 때 이게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다 이거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넘어갈 것 같은데 우리 저 주최 측에서 보시고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중요한 것들을 좀 골라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을 할게요. 아니면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꼭 좀 질문할 게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그분들께 좀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질문은 앞으로 한 3개 정도 더 올라가 있고요. 아, 그런가요? 아주 많죠? 예, 3개 정도 올라가 있고 맨 밑에 있는 건 제가 한번 복사한 거라 그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지금 예. 밑으로 3개 정도 있는데 보시면 이제 그 다음 질문도 이제 임재욱 선생님 질문하신 거는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도시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도시의 재산으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개개인의 욕망이라는 큰 벽을 넘어야 가능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공사를 든 쿠리치바 하시는 이런 여러 작업들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납득시켰던 것인지. 그 두 가지가 떠올라요. 하나는 이제 그 집값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집값은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비싸요. 특히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자가 보유하고 계신 분이 61%예요. 그러니까 내 집을 갖고 계신 분이 국민의 61%인데 뭐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중에 혹여라도 내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면 지금 이렇게 너무 과하게 올라와 있는 우리들의 집값이 내려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정작 그게 내 집값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를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문제와 교육 문제만 보면 저는 이거는 대단히 말이 안 되는 대단히 후진적이라고 생각해요. 무책임해요.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내가 집이 두 채인데 그거는 내 자식한테 내가 하나 줘야 되니까 내가 가진 것은 큰 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는 집에 한 채면 되고 내 아이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주지 않아도 보통의 아이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집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우리 대한민국은 개발 시대를 겪어오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정부는 저는 다분히 보수적인 정부가 아니라 진보적인 정부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을 대변하는 정부가 아니라 서민과 가난한 사람을 대변하는 정부라고 당연히 믿어요. 그런데도 이 정부 하에서도 이런 일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굳이 정부나 정권을 또는 장관을, 정치인들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문제를 저는 소비 거부 운동으로 우리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 선행학습 이런 거 우리가 거부하고 대한민국은 촛불 가지고 대통령도 바꾼, 말하자면 혁명 같은 거를 해낸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교육제도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보면 지금의 교육제도는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돈이 뭐 한정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육제도가 복잡해져도 돈으로 다 학원에 보내고 다 해결하면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제도가 복잡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기득권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강하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도시에서, 부동산에서, 교육에서, 또는 수도권과 지방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격차에서 벌어진다. 이거를 어떻게 풀 건가? 저는 국민의 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집값 문제는 지금 집을 가진 분들 또는 안 가진 사람들의 이런 갈등이 클 수 있겠지만, 교육 문제라든지 또 좋은 게, 저는 수도권에 또는 이제 정년한 베이비붐 이런 사람들이 좀 지방에 좀 내려가면, 청년들 내려가라고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지방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고, 그러면 그분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는데 필요한 온갖 시설들이 따라옵니다.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에 신도시 짓고 수도권에 GTX 놓고 신도시에다 철도 연결해주고 국가의 재정을 전부 수도권에 투자하면 수도권은 더 살기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바꾸자라고 하는 게 제가 현 정부한테 드리는 가장 좀 아픈 고언인데, 잘 안 돼요, 이번의 경우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국민들의 다수가, 특히 지방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과반수가 지금 수도권으로 넘어가 버려서 수적으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열세인데, 수도권 안에 있는 사람도 우리 전체의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국민들의 힘으로 요구를 하지 않고서는 저절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미산 마을을 구축한 박창숙 선생님 질문. 세대 특징상 사회에 헌신한 만큼 집을 짓고 살 만한 비용을 스스로 마련한 케이스 같은데요. 최근 밀레니얼 세대 중에 특정 기업, 아마 집값 문제 같은데요. 공동체 주택, 성미산 마을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하우징 쿱이라고 하는 주택협동조합 기노채 사장님, 이분이 이제 은평구 사례라든지 제주도 사례 이렇게 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 이분이 공동체 주택의 비용을 거의 3억 정도로 정해서 했어요. 그 이야기는 공동체 주택의 구입 비용이 너무 비싸면 보통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다. 근데 그게 지금 벌써 2, 3년 전 얘기고, 이 최근 사이에 이 주택 가격이 워낙에 지금 많이 또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분양주택 또는 이렇게 자가 소유로 하는 주택의 집값의 문제는 지금 이 공동체 주택, 주택협동조합에서 하는 경우도 최소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LH나 이런 우리 공공공사에서 분양하는 주택들의 비용도 거품이 상당히 있다라는 비판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분양가를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더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게, 공공부문에서도 분양주택의 비중은 최대한 줄이고 공공임대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공임대에 대한 장기임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현 시장님이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셨어요. 이분의 공약 중에 하나가 파리에 있는 에어비앤비가 지금 7만 채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영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파리 시민들에게 많은 골칫거리예요. 관광객들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그래서 차제에 지금 안 이달고 시장은
에어비앤비 7만 채 가운데 3만 채를 임기 중에 사겠다는 거예요. 2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6조를 들여서. 그래서 그 에어비앤비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서울에도 대전에도, 대전에 특히 대전역 앞에 원도심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빈집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국가나 지방에 사서 그것들을 멋지게 리모델링해서 우선은 젊은 사람들이, 젊은 부부들이 살 수 있는 공동체 주택으로 제공한다면, 임대한다면, 그러면은 월 이 시세 임대료보다 훨씬 절반 정도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주면 젊은 사람들이 원도심에 들어오는 순간 거기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다녀야 될 유치원이 문을 열고 어린이집이 문을 열고 학교가 아이들로 가득 차고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신도시를 새로, 대전도 외곽에 새로 개발을 할 게 아니라 원도심 쪽을 다시 고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거를 굳이 분양으로 해서, 분양은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임대해서 줘라 하는 거죠. 소멸도시와 과밀도시 중간에 위치한 대전과 같은 도시는 어떻게 빈집살에 방금 얘기한 대로 저는 대전의 원도심이 정말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혁신도시 얘기 지금 하잖아요. 대전은 그 바깥에 안 하고 원도심에 하겠다. 그래서 정말 이 대전, 제가 주목하는 데가 대전과 부산입니다. 부산도 부산역 앞에 그 삼복도로가 있어요. 영주동 뭐 등등. 거기 가보면 아파트가 텅텅 비어 있어요. 빈집 투성이고. 거기 어르신들 남아 계시는데 거기 남아있는 집들을 정부나 부산시가 사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젊은 부부들한테 주라 이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부산역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원도심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이것의 전제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더는 어디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인천이든 새로운 개발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새로운 개발을 버리는 순간 거기에서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발을 멈추고 지금 비어있는 곳을 채우고 피가 골고루 돌게 하는 것. 크게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지방 안에서도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중소도시에서 다시 시골 농산어촌 마을로, 이렇게 피가 골고루 흩어지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대전제는 우리 국민들이 선진국으로 볼 때 내가 갖고 있는 다소 후진적인, 아까 제가 개발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개발병을 조금씩 스스로 고쳐가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쪽으로 나가도록 결심하고, 그런 분들의 수가, 그런 분들의 마음이 점점 더 힘을 모으고 커진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전 트램 아까 얘기하셨고, 교수님 이제 질문은 다 끝났어요. 예. 네네. 예. 한 번씩 있던 질문은 다 끝났고요. 뭐 마지막에 또 이제 소감을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올해는 유튜브랑 두 개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줌에 들어와 계신 분 빼고도 유튜브로도 지금 이거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아까 이제 제 이름으로 올라갔던 것들이 유튜브에서 질문하신 분들 질문을 올려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은 해소가 되셨으리라 기대하고 있고요. 혹시 저희 이제 마무리할 건데 끝나기 전에 그래도 꼭 교수님께 이건 꼭 여쭙고 싶다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 해서, 혹시 있으시면 마지막 한 번 정도 질문을 더 받아도 될 것 같아서 괜찮을까요? 네. 있으신가요? 그러면 강의가 너무 재밌고 완벽해서 질문은 더 없는 걸로 그럼 알고, 오늘 긴 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도시재생에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늘 주변에서 접하고는 있지만, 문제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고민만 했던 것들을 저도 오늘은 많이 들으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신 내용들 너무 좋았고, 이제 저희도 개발을 빨리 멈췄으면 좋겠다. 있는 것 좀 다시 활용해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집을 좀 제공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오늘 긴 시간 강의해 주신 저희 정석 교수님께 어떻게 박수를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하트까지.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새롭기도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질문도 잘 해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9월 9일 2시에는 3차 교육이 있습니다. N스페이스의 정수현 대표님께서 공간의 공유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거니까 그날도 늦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주말인데 다들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수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